예, 반갑습니다. 대한문화행동 재미난 복수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를 하고 있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청년 문화 그리고 이제 청년 부산의 어떤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청년 시절의 이야기부터 해서 이제 같이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예, 저는 그 기획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획자인데 사실 기획자라고 하는 게 크게 뭐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찾고 뜻대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게 이제 보통의 삶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다른 이들의 어떤 취향을 존중하고 각각의 다양한 색깔이 빛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단지 문화기획이라고 하는 게 예술에 한정돼서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치, 경제,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은 친구와 함께, 동네와 함께, 사회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한 5년 전부터인가 청년 문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게 2003년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희 보고 이제 청년 문화라고 하는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보고 어떤 청년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좀 붙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도 청년 문화 위원회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각 지자체에서 이제 조례로 청년 문화 육성 조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도시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그리고 생산 연령, 그러니까 즉 청년들이 계속 도시를 떠나고 있다. 그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좀 더 젊고 상상력이 펼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위해서는 이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고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정책적 흐름하고 이제 물려가지고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좀 바라보는 바는 이 청년 문화가 이제 개념 자체가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청년이 아니고요. 그 청년들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다 청년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청년 문화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이 되게 좀 우습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했던 하나의 역사 속의 이제 장면이죠. 70년대는 그 단발령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르거나 하면은 이렇게 경찰이 와서 두발 체크를 하고 이게 자르던 시절이 있었죠. 이 보면 한 20대 정도 돼 보이는 대학생 같이 보이는데 당시에는 이 청년 문화를 상징하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생불통이라고 하는데 생맥주와 통기타와 청바지, 예, 이게 청년 문화의 어떤 상징같이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대학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주도 세력, 운동의 주도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운동의 주도 세력은 이 청년 문화를 되게 강하게 좀 비판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 문화는 이 오리지널로 이제 한국에서 태동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화라기보다도 다른 해외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유입된 문화들이 같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바다에 버무린 깍두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청년 문화를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별들의 고향 쓰신 그 작가님이 이제 청년 문화 선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청년 문화는 어떤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그때 당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1970년대에 일컫는 청년 문화와 그리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지금 다 청년 문화라고 하는 건 색깔이 조금씩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뀜의 어떤 키워드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김민기와 한대수입니다. 이 두 분은 포크 가수죠. 이분들이 활동했던 당시에 어떤 하나의 문화가 청년 문화의 아주 상징처럼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한대수 씨를 상당히 재밌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한국 최초의 히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피가 어떤 거냐면 그 1960년대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베이비 붐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이게 아주 많은 이제 그 아이들이 태어났던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경제 대공황이 온 거예요.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는 베트남에 가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세대가 이제 만들었던 아주 상징적인 어떤 페스티벌이 있죠. 1969년도에 있었던 우주락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평화와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 청년들을 이제 히피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 히피의 전통이 그런 어떤 문화가 저는 한 사회에서 그 아주 중요한 그 완충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경쟁을 하고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히피들은 대부분 장발이었습니다. 머리가 길고. 그러니까 이 히피들의 장발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뭐 어떤 이유가 있냐면 9 to 6에 대한 거부가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저항의 본질이 그 안에 사실 있었던 거죠. 나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삶,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가 나한테 있다 라고 하면서 장발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까 첫 장면에서 이제 머리 긴 청년이 달려오고 경찰이 잡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죠. 히피들의 문화가 이렇게 한국에는 히피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지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문화로 들어왔던 거죠. 통기타와 생맥주와 블루진으로 대표되는 어떤 키워드들이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히피 세대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대화, 산업화 이후에 너무나도 이제 빠르게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사회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운동이 이제 노동운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히피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면서 했던 조금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완충지대가 한국에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딱 그때 히피의 본고장 뉴욕에서 그 문화를 경험한 한대수가 다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사실 줬죠. 그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뭐 송창식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번안 노래를 많이 했었거든요. 노래를 하면서 그 외국 곡을 갖고 와가지고 한국어를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 노래들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 사람이 이상한 사운드로 자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대수였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한국의 포크 시대가 새롭게 이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분들이 만들었던 문화를 저는 70년대에 청년 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어떤 기제가 있냐면 저항의 본질이 같이 있습니다. 기존의 세계에 대한 어떤 거부와 보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가능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히피들이 모인 우드스톡, 이거는 아주 전설이 됐죠. 이 페스티벌은 피스 앤 러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전 반대 시이자 축제였던 거죠. 이 이후에 미국이 이제 어쨌든 베트남전에 철수를 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운동의 방향이 이렇게 평화 운동의 방향이 이런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예술이라는 것도 이게 경제와 이제 뗄 수 없다고 이제 전제를 했던 이유도 사실 그거죠. 이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경제 공황이 생겼고, 그래서 사실 할 것도 없고 뭔가 되게 좀 방황을 했던 그런 세대들이죠. 하지만 그런 어떤 산업주의에 대한 거부, 저항 이런 것들 가지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친구들 보면 머리에 이렇게 꼭 꽂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처럼 이제 스타일로 이제 부착되어 있죠. 예, 그런 히피들의 어떤 문화가 이 당시에 청년 문화, 아주 중요한 청년 문화였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오늘날의 이른바 말하는 EDM 페스티벌이나 이런 축제입니다.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좀 분류를 좀 해봤거든요. 그 청년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제가 저희 단체가 2003년도부터 그때 되게 20대였는데 지금 이제 벌써 40대가 됐습니다. 한 20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좀 몇 가지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내가 했던 문화는 과연 뭔가 청년 문화라고 딱 얘기를 하기는 또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서브컬처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 썼습니다. 우리는 주류 문화는 아닙니다. 비주류 문화인데 이 문화 안에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사회, 문화, 예술, 공간, 도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저희가 했던 문화들 주류가 아니지만 했던 것들을 이제 쭉 한번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어요. 저희는 되게 소수자들이었고요. 비주류 대신에 자율과 자치라고 하는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이 아니라 다중으로서 이제 움직이고 공동체 그리고 어떤 액티비즘과 아나키즘과 국제 교류, 문화 다양성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문화도 이렇게 쭉 보면은 서브컬처, 하이 문화, 그리고 대한 문화, 소수 문화, 저하 문화, 카운터컬처죠. 아까 그런 것도 이제 카운터컬처고, 그리고 청년 문화, 반문화, 뭐 독립, 인디, 자립 이런 아주 많은 어떤 문화가 있는데 이 전부 다가 사실은 주류 문화가 아닙니다. 이게 세상은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건 사실 아주 소수의 이제 기획사나 어떤 예술가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뭐 그 예전에는 뭐 2대8 법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상위 20%가 80, 나머지 80%의 모든 어떤 권력과 자본을 컨트롤하는 어떤 사회죠. 근데 이게 2대8 법칙이 깨진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부와 권력을 갖고 있죠. 근데 저희는 주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자유로움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청년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볼까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면 청년 문화라고 하는 게 다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뭐 청년 거리 조성 사업이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우후죽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뭔지 그리고 그 같이 붙인 청년 문화가 뭔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 저항문화의 일부로 자리했던 청년 문화를 바라보던 시각과 기대가 반영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부를 때 청년 문화라고 불렀던 이유는 청년 문화 주체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들 보고 청년 문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도권 근처에 있는 기성세대들에 의해서 이제 이름 붙여진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 문화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향유하는 비주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젊다는 후에 나이나 장르적 차이로 청년 문화와 비청년 문화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젊음을 조금 새롭게 정리해 봤습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모색하며 움직이는 집단이라고 정의를 좀 해보고요. 비주류 문화는 주류 문화,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일방향적이고 소비 중심적이고 스타 중심에 대한 거부와 반성으로 시작하는 대안적 움직임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류 혹은 제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지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발견, 확장시켜 나가는 문화적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비주류 문화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큰 문제점들에 대한 솔루션을 사실 이 청년 문화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또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회는 다양해야 됩니다. 이 다양성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일방향성과 이제 소비 중심의 이런 구조 안에서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 도시가 이 사회가 보다 다이나믹하게 재밌게 그리고 다채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색깔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들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가 저는 더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문화는 이제 그런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아주 달고 맛있는 샘물 같은 어떤 게 아닐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문화는 누가 만드는 문화인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죠. 이게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소비 중심적이고. 그런데 하지만 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들이 뭐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뭐 대중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게 다중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다중에 의한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각각이 다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정한 뜻이 맞는 게 있으면 또 사람들이 또 모이게 하거든요. 그게 지금의 어떤 청년들의 가장 대표될 수 있는 어떤 뭐 현상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촛불 집회를 한다. 근데 다 다른, 그리고 뭐 애들이 놀 줄만 알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기성세대의 어떤 시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거리에 직접 실천을 하러 이제 촛불을 들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 세상은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중에 의한 문화로 청년 문화 또한 이제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그 살고 싶은 도시, 그래서 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같이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건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그 안에는 지역성과 공동체성과 유기체성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에 대한 어떤 뭐 물리적인 심리적 인지를 통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일단 돼야 되겠고, 그리고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성을 주는 도시여야 합니다. 자, 유기체성도 같이 있어야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도시가 과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직까지 너무 이런 것들이 없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제가 진행한 퍼포먼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제가 부산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에 그 문청회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건물에서 이제 뭐 동아리 방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학생회실도 있었고, 저도 이제 그 방 중에 하나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주로 이제 거리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술도 마시고, 그냥 학교 안에 공간 하나를 사실 그 스쿼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쿼팅이 영어로 이제 쭈그려 앉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공간을 무단 점거하는 어떤 문화를 스쿼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학교 안에 있는 공간 하나를 갖다가 무단 점거를 해가지고 저희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술 먹다가 이 대학교라고 하는 것들이 대학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지? 우리 그냥 뭐 좋은데 취업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러 왔는 것도 아니고 왜 다들 그렇게 먹고 사는 것들을 벌써부터 이제 그런 걱정을 중심으로 이 대학이 돌아가야 되지라고 하는 의문에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이 자리에 이제 NC백화점의 주차장이 생겼죠. 부산대학교 앞에는 이제 시계탑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게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온몸에 이제 빨갛게 이제 칠을 한 퍼포먼스 하는 친구랑 같이 해서 이제 점심시간에 1시간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었죠. 이게 청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대학에서 죽어버렸다는 생각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청춘들이 청년성을 가지고 다시금 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뭘까? 뭐가 문제일까? 자, 이게 한국 인구고 이제 부산시 인구인데 지금 더 줄었죠. 그리고 인구 분포가 이렇습니다. 이 결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울 중심으로 다 모여 있고, 그나마 이제 부산이 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인구 구성 자체가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밀집해서 살고 있다. 80% 이상이 다 도시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에서의 문제는 사실 도시에서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에서 이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거는 전 세계 부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보면 상위 0.7%가 그 전 세계 전체 부의 4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공이 잘못됐는데, 극단적으로 상위 85명의 부가 이제 하위 35억 명의 부를 합한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아까 그 대중문화와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지금 사회는 이게 언제 자료더라? 한 몇 년 된 자료인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너무너무 극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큰 부와 권력들을
만들기 좋은 사회로 이제 지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실 엄청 들썩이고 있죠. 근데 그 구조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상위 20%가 전체 부동산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부동산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것들이 생략됐냐면요. 그 청년들은 여기서 몇 퍼센트 들어갈까요? 이 인구 중에서도 훨씬 더 작은 포션, 그리고 이 청년 중에 과연 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 될까라고 하는 걸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 지금은 그 밀레니얼 뭐 세대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꿈을 갖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청년 세대들의 지금 특징 같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회 구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부산을 홍보하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 중에 여기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여기가 아닌 거죠. 이런 데 다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만덕 그 재개발 지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도시의 어떤 곳에서 살고 우리가 처한 어떤 문제점들을 뭔지를 돌아보는 것이 저는 청년을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별들의 고향 최인호 그 작가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청년 문화에 대해서 너희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이 청년들과 밤새워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도시의 문제가 뭔지 알려면 이 도시 안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데에서 주로 이제 있죠. 그래서 재미난 복수라고 하는 단체는 이런 주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쫓기는 왜 우리 이렇게 계속 쫓겨나야 될까, 뭐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저희 문화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런 사인식 부분을 같이 많이 넣고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앞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청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되고 왜 그런 구조가 이제 발생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조금 제 시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재미난 복수라고 하는 저희 단체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게 지금 2021년이니까 한 18년 정도 이제 활동을 했죠. 저희는 거리에서 이제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거리에서 춤을 추는 친구들하고 그림 그리는 친구들하고 뭐 음악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야, 우리 한번 정말 좀 재밌게 좀 놀고 싶은데 뭘 하는 게 좋을까? 야, 그래, 축제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2003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이름이 재미난 복수일까? 우리를 재미없게 만드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구조, 그리고 어떤 절 힘들게 하는 교수님도 있었을 거고, 이른바 제도권에서 뭔가 탄압하고 통제하려고 들고 끊임없이 이제 취업을 이제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 거기에 대한 어떤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복수를 하는 게 가장 통쾌할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스스로 즐겁게 사는 것이 그들에 대한 가장 통쾌한 복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체명이 재미있는 복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운영했던 그 공간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유명한 공간이었는데요. 독립문화공간 아지트라고 하는 데였고 2008년도부터 제가 2014년도까지 운영을 했던 공간입니다. 부산대 옆에 있었고 250평 정도 되는 그 어린이집을 전체를 사용해가지고 레코딩 스튜디오, 뭐 합주실, 그다음에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카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있는 공간들을 7년 정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그 교류 활동이 생겼고 예술가 간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실험들이 이 공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왔던 친구들이 다시 지역사회에 어떤 문화적인 축제를 하기도 하고 전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었던 아주 소중한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도 이제 2014년도에 부동산 개발로 철거가 돼버리고 저희는 또 다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을 할 때 틈이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틈을 만들어야 된다. 이 도시가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도시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뭔가의 틈이 언제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틈의 공간에서 축제를 만들고 어떤 창작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고안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틈을 만들 때 몇 가지 원칙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재밌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화로워야 되고 그리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이 단체 중에 가장 취약했던 게 뭐냐면 전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40대가 되어서 이런 전략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후배들한테 조금 전수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전략 중에는 아주 중요한 건 어떻게 돈을 만들 건데, 지속을 어떻게 할 건데, 공간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건데 이런 것까지 다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뭐 크게는 거리와 공간과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리고 저항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네트워킹 되는가를 장르별로 좀 추려봤습니다. 아주 빠르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부산대학교 정문앞을 스쿼팅이죠. 이것도 점거해서 만든 축제입니다. 이 거리 축제라고 하는 건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저희 단체가 이 거리를 쓸 수 있었던 거는 사실 70년대부터 저희 선배들이 여기서 끊임없이 데모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거리를 쓸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교 정문 진입론을 막고 축제를 벌일 수 있는 대학교가 부산대학교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 거리에서는 나중에는 7, 80년대는 정말 여기 데모만 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문화제 형태의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밴드들의 공연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2000년대 초반에 저희 단체가 정기화 시켜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축제를 만들게 되죠. 이후에 뭐 동호회나 어떤 큰 어떤 뭐 행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활동이 이 거리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뒤에 보이는 이 NG백화점, 지금 요거를 추진했던 전 총장은 지금 구속 상태로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이 거리를 시민들의 거리를 뺏어왔습니다. 이제 여기 축제 아무도 못 합니다. 유일하게 저희 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가연합회 가가지고 저희가 데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쓰게 해주는데 이렇게 자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그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었던 공간을 부산시민은 이제 NC한테 넘겨줘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저희가 그 부산대 정문에서 이제 진행했던 다양한 이게 크기가 다 다르네.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장면은 코스콜텍 그 기타를 만드시는 노동자분들하고 연대해갖고 저희가 100일 동안 릴레이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펑크하는 이 락커들, 이 친구들, 예, 이 친구들이 투쟁 현장에서 나올 거라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타라고 하는 것들을 기재로 이 친구들은 기타로 음악을 만드는 예술 노동자이고 그리고 이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가 있는 것이고 이 기타로 비롯해서 사실 우리는 같이 만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의 노동 자체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이런 얘기를 이 예술가들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이제 나는 예술을 만드는 어떤 노동자라고 하는 인식을 해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근데 이런 릴레이 100일 동안 저희가 매일매일 이런 그 아티스트들을 이제 섭외하면서 만들어졌던 하나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데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부산대 앞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것들이죠. 그리고 저희 단체가 사실 그 큰 집회의 사실 전문 기획입니다. 이게 광우병 뭐 사태 때 이제 촛불 집회
한 그때 몇십 년 만에 서울 로타리를 갔다가 시민들이 다 정부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운드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트럭 위에 음량 장비를 싣고 그 위에 공연자들이 올라가서 공연을 하고 구호를 하면서 대중 들어갔다가 선동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예, 많은 장면들이.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사실 탈핵 운동을 되게 열심히 같이 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탈핵 운동도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빨간 띠 묶고 이렇게 하는 운동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젊은 청년들이 예술가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이 탈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재밌게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고안을 했었습니다. 이제 공간 만들기. 아까 설명드렸던 아지트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었었습니다. 아쉽게도 2014년도에 철거가 되어버렸죠.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마당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같이 기타를 치고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정말 많은 그 해외에서 이제 예술가들이 와가지고 잠도 자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여기가 철거가 되면서 저희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 텅텅 비어있는 재래시장이었는데 장성시장이라고 하는데 저희 단체가 제일 처음 들어가가지고 자그마한 갤러리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되게 할렘 같았거든요. 이 재래시장이. 근데 젊은 예술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활력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까 사라진 거기에 같이 입주를 하고 이제 살고 있던 예술가 기획자들이 카페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책방도 하나 만들고 공방도 하나 만들면서 저희가 갑자기 요 섹터에서 공간 8개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됐죠. 하나의 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장성시장이 지금 전체 다 찼습니다. 저는 이게 이런 방식이 사실 도시 재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그런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는 매매가가 3배가 올랐습니다. 임대료도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시 또 저희는 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이 아직 다 쫓겨난 건 아니고 공간이 여기 한 2군데는 아직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있고 비홀이라고 하는 전시 공간을 저희가 또 운영을 했고 여기는 아직 잘 하고 있습니다. 히든잼이라고 하는 공유 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해외에서 친구들도 많이 오고 주변에 이제 장전동 근처에 부산대학교 근처에 예술가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아지트 같은 걸 하나 또 만들어 놓으면 와서 술도 마시고 놀 건데 제 친구들이 다 제작한 앨범들이에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 데도 없고 자기네들 음악 틀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는 K-팝 금지야. 그냥 우리 친구들 노래만 다 틀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음반을 들려주는 어떤 공간으로 사용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재미없으니까 뭐 술이라도 좀 팔지 하면서 이제 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명만 붙박이로 팔면 좀 그러니까 자 일주일 7일 중에 이렇게 요일을 나눠갖고 돌아가면서 팔자 했더니 여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새로운 예술가들이 아지트가 됐습니다. 이 모델로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최우수 공유기업상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절대 망하지가 않은 술집인 거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야 오늘 내 술집 장사하는데 와가지고 뭐 술 한잔 팔아도 하면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갈 술집이 없어서 애먹는데 여기 가면 언제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예술가를 만날 수 있는 술집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장기간 동안 저희 공간에 작업하러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일할 게 있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다른 나라의 이색적인 어떤 음식까지 선보이면서 그런 전시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공간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텅텅 비었던 이제 재래시장이 저희가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지금 다 찼습니다. 바도 생기고 여기 들어가면 또 재미난 구조가 있어요. 나이타 카페라고 있는데 나이타 카페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잠깐 쉬러 근처에 있는 책방에 갔다가 밤에는 이런 술집에 가고 이제 손님이 이제 로테이션을 이렇게 계속 이제 속에 단골이 단골한테 이제 손님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언론 보도에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임대료 오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젊은 상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절대 이제 언론 취재 같은 거 오면 우리 다 하지 말자. 예, 이런 단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필이 돼버렸죠. 그래서 예, 쫓겨났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공간을 또 있는데 새로운 틈을 지금 만들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금정구에 있는 회동송원지라고 있습니다. 아주 천혜 자연환경이 있죠.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왜 갔냐?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 가지고 쉽게 철거를 못 시키고 쉽게 뜯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오랫동안 우리가 쫓겨나지 않고 머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오륜동을 찾았고, 그리고 저도 20대, 30대를 지나고 이제 애 아빠가 됐거든요. 애를 키우면서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너무 차량으로부터의 이제 위협적인 것들이 많다. 좀 애 데리고 좀 안전하게 자연과 같이 좀 놀 수 있는 데가 어딜까라고 하는 고민을 생애 주기별로 이제 그런 고민의 단계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획자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획에 반영이 돼서 오륜동이 애 데리고 놀기에 최고의 동네더라고요. 도심하고 멀지도 않고. 그래서 이 공간에서 다시 저희가 일을 시작해서 한 200평 정도 되는 안 쓰던 버섯 창고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여기서 실제로 버섯도 키우고, 그리고 이런 농산물을 활용한 예술 작품도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공연도 하고 채식 요리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해서 아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그 마을에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한데도 사실 매입을 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임차인데 대신에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아까 반복했던 어떤 공간을 만들고 나니까 매매가를 올려주고 저희는 쫓겨나가고 이런 어떤 반복된 어떤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3년 전부터 정말 절실하게 해가지고 드디어 올해 저희가 오륜동에 지역 자산화 하는데 지금 계약 단계까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쫓겨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먼 미래까지 같이 올 수 있는 거점을 드디어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이제 신축이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은요, 청년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청년이 지금 우리 도시에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그게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제 경험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재미난 복수는 그래서 어떤 복수를 하고 있는가, 어떤 재미난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간을 만드는 방법, 거리를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공간을 유지, 운영시키는 어떤 방법들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ostalgia is bullshit, and nostalgia is like not real, and it just kind of like blinds people and makes them think that a lot of things in the past are sweet when it's not. 우리가 만들고 싶은 어떤 미래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가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공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이런 없어지는 가치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새로 생기는 큰 아파트보다는 그런 기억들, 추억들이 지켜지고
남기고 전해질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미래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는 것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같이 의심을 해보고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구체화시키는 그 작업들이 이런 공간을 만드는 작업, 장소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라지는 것들의 가치,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미래를 만들고자 이런 것들을 그냥 일순간에 없애버리고 묻어져 버리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좀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